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신제도론. 네, 신제도로 정리하고, 신제도론이 총 몇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었고, 그 중에서 경제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접근한 신제도론이 심리선택적. 합리선택적 신제도론 이렇게 있었죠. 자, 그래서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 중에서 이제 주요 이론 두 개를 예, 마지막에 정리를 했을 거예요. 주인 대리인 이론이랑 거래비용. 거래비용 이론 두 개 있었죠. 자,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조직 모형은 윌리엄스에 따르면은 M형 조직이라는 것이다 라는 게 있었죠. 무슨 조직이 아니라 U형 조직이 아니라 U형 조직이라는 건 기존의 전통적인 관료제 모형이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더 수평적인 그 다음에 조직 U형에 따르면은 사업 구조 형태를 띠고 있는 M형 조직이 더 효율적인 조직 유형이었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154페이지에 신공공관리론, 자, 이 부분을, 예, 이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신공공관리론. 자, 신공공관리론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 앞에서도 누차 여러 번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기본적인 맥락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는 이제 그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모토는 뭐였어요? 정부의 규모를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자라는 게 핵심 모토였죠.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주로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등장했던 정치를 어떻게 하자, 정치로부터 벗어나자라는 의미에서 탈정치화적 접근 방법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근데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였어요? 정부 실패. 특히 1970년에 나타났던 이때 말을 많이 시켜야지. 1, 2차 오일 쇼크 같은 자원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동반된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실업률도 한꺼번에 올라가는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를 최대한 민간 기업처럼 경영화적인 수법에 의해서 민간 기업처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 신공공관리론이었죠. 자, 그래서 거기 내용 등장 배경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내용적으로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이념적으로는 뭐였어요? 거기 4번에 198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치적으로는 신보수주의 이념에 근거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공공관리론이었다라는 내용을 했었죠. 그런 내용들만 한번 다시 떠올리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도표에 보시면은 신공공관리론은 두 개의 큰 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시장주의, 그래서 정부를 최소한 축소하자, 시장의 경영 기법을 행정에 도입을 하자라는 거였고, 자, 그래서 지향하는 게 작은 정부랑 고객 지향적 정부, 시민을 고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기업이 고객을 대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행정에 있어서도 시민을 고객처럼 하나의 만족시켜줘야 될 대상으로 삼자라는 거였고,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안 되는 듯한 그 자만심 어린 표정, 여유 있는 표정은 뭐야? 자, 좋네. 뭔가 수업에 효용이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신관리주의는 기업형 정부에 대한 의미였죠. 그래서 성과주의적으로 관리하자. 성과주의 관리라는 거는 뭐예요? 자율성을 좀 더 주되 대신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였죠. 자, 그런 방식으로 정부를 운영하자라는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자,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한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것은 거기 나오는 오스본과 게블러라는 학자, 오스본과 게블러라는 학자가 정부 재창조론이라 그래서 92년에 제시한 10대 원리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10대 원리.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통적 관료제랑 거기 155페이지에 있죠. 전통적 관료제랑 비교를 해서 신공공관리론에서 의미하는 기업가적 정부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전통적 관료제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정부라는 건 어떤 존재냐, 직접 서비스 생산의 주체가 돼야 된다. 그거를 이 오스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저어주는 노젓기 역할을 하는 사람, 하는 정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노를 직접 넣어주는 사람이야. 자, 근데 기업가적 정부는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직접 노를 지을 필요는 없어. 왜? 노는 누가 지으니까? 시장에서 민간에서 짓도록 정부는 뭐만 해주면 되냐면은 방향만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노젓기 정부에서 방향 잡기 정부로 바뀌었다는 거죠. 요 차이점을 아시겠죠? 노는 직접 저어줘서 직접 공공서비스의 생산의 주체가 되고 집행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방향만 잡아주는 정부라는 거는 어디로 갈지만 정해주면 되고 나머지 직접 집행을 하고 노를 젓는 역할은 시민이나 민간에 이양을 한다는 거죠. 좋아. 이 의미만 이해하면 돼요. 자, 정부의 활동을 그래서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 맞죠?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신공공관리로는 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는 사람. 누구한테 할 수 있는? 민간한테. 민간한테 할 수 있도록 권한만 부여해주는 사람이고요. 직접 전통적 관료제처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제공자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전통적 관료제에서는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형평성과 민주성에 뒀죠. 왜? 1970년대 이전에 1960년대에는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이었고, 그때 가장 중요시됐던 행정 이념이 형평성, 내지는 뭐 효과성 이런 거였죠. 자, 근데 신공공관리론에 들어와서는 가장 중요한, 행정의 이념, 가치가 효율적인 정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그 다음에 효과적인 정부, 경제성 있는 정부, 경제성은 뭐 능률성이죠. 자,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이 개념들을 다 합친 거를 뭐라 그랬어요? 그때 효과성과 효율성과 경제성을 다 합쳐놓은 이념. 아니야, 그거 다 합쳐놓은 거 있잖아.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쓸 거예요. 생산성. 그래서 걔네들을 다 묶어놓은 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생산적인 정부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생산성 있는 정부를 만들자. 이 개념이었죠. 자, 그 다음에 자,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전통적 관료제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주체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X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자, 반면에 신공공관리론의 기업가적 정부는 독점이 아니라 경쟁이죠, 경쟁. 다원화된 정부, 분권화된 정부, 그래서 경쟁적 정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공급 방식은 행정 메커니즘에서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메커니즘. 어렵지 않죠? 관리 기재, 이거는 예전에는 법치행정을 제일 중시했기 때문에 법령과 규칙 중심의 관리, 이게 제일 중요시됐고, 반면에 신공공관리론은 규칙을 준수하는 거, 법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지향적 정부, 사명이라는 건 임무, 미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니까 사명지향적 정부가 뭐야? 이렇게만 혼동하지 않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볼게요. 투입 중심, 그 다음에 지출, 사후 대처, 명령 통제 이런 것들이 중요시됐다면 성과가 중요시됐고 수익 창출이 중요시됐고, 그 다음에 사후 대처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시됐고, 절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명령 통제에 집권화된 정부가 아니라 참여, 팀워크,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분권화된 정부, 이거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정의 주체는 관료가 주체가 되었다면 기업가적 정부는 고객 중심의 고객지향적인 정부가 됐다라는 거. 자, 어렵지 않죠?
우리 그 이때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배경으로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용어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노젓기 정부 그러면은 전통적 완료제 예. 반면에 기업가적 정부는 노젓기 아니고 방향. 방향잡기 정부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 전통적 완료제 독점 그러면은 기업가적 정부는 시장이 경쟁 시장적 경쟁 그쵸? 그다음에 투입 중심 과거의 전통적 관료제가 투입 중심이었다면 성과. 성과 중심의 기업가적 정부 이런 내용들 기존의 정부가 형평성과 민주성을 가장 중요한 행정 가치로 삼았다면 생산성. 생산성 그 생산성 안에 이제 세부 요소로는 효율성과 경제성과 효과성의 개념 요소를 다 포함하는 생산성을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지향하고 있다라는 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잘 이해를 하시네. 자, 그래서 신공공 관련의 기여 한계 이 부분도 한번 잘 받으시면 돼요. 신공공 관련이라는 거는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이게 넘어간 건 아니에요. 다만 가장 최근에는 뭐에 의해서 약간 보완은 되고 있죠. 뉴 거버넌스 이론에 의해서 기존에 이제 시장들이 정부의 공공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보완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뉴 거버넌스 개념에 의해서 정부가 시민과 기업과 정부를 하나로 엮어주는 하나의 정치적 네트워크 연결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서 뭐가 있었어요? 신뢰와 협력이 있었죠. 그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신공공 관료론인데 완벽하기만 한 개념은 아니에요. 자, 신공공 관료론도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거기 2번에 신공공 관료론의 한계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자, 기업 경영의 원리나 경영 같은 것만 지나치게 고수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 공공 부분의 특수성이 무시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신공공 관련의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고요. 공공 부분의 특수성이 무시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정치적인 통제가 그러니까 권한이 민간에 이양돼서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민간이 되어버리면 생산에 대한 책임이나 통제가 수월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정부의 영역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성 확보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책임성 확보는 어렵다. 자, 그다음에 형평성은 그러면 공공 서비스의 형평성은 모든 주체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시민을 뭐로 보기 때문에 고객으로 보잖아요. 고객이라는 건 뭐예요? 서비스를 돈을 내고 서비스를 지급받는 주체인데 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나 양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공공 관련의 기업가적 정부 역시 공공 서비스의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시민의 정치적 성격의 훼손. 자, 이런 것도 고객 만능적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은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시민이라는 건 권리도 있지만 의무의 주체도 되기도 하는데 기업가적 정부에서는 본인이 고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무의 주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민의 정치적 성격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 자, 공무원의 사기는 어떻게 될까요? 신공공 관련이 되면 공무원의 사기는 오히려 떨어지겠죠. 본인의 역량이 축소되니까 본인이 전체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독점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뻣뻣한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던 관료의 입장에서 이제는 서비스 제공자는 약간 의뢰 입장으로 밀려난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기가 상대적으로 저하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정부 활동에 대해서는 성과 측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주인 대리인 이론을 생각해 보시면 역대리인 맡기기 전을 얘기하는 거잖아. 맡기기 전인데 거래선실? 맡았어, 이미 맡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 안 해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수 있죠.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수 있죠. 성과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 책임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행정 책임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고, 절차적 민주성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 성과만 강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시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을까? 자, 잘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자, 이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표정을 보니까 뭐 거의 이런 걸 또 정리 아니한 듯한 표정인데. 자, 옆에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론 아까 배웠던 내용 있죠? 자, 이 내용 항목을 정리하는 거는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촉진적 정부. 노젓기 아니고 방향잡기 정부. 노젓기 아니고 방향잡기 정부. 방향잡기 정부.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자, 라는 개념이에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자,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보다는 권한을 더 부여하는, 그래서 지역 공동체 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행정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독점 아니고 경쟁. 빨리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사명지향적 정부. 아까 개념 봤죠? 사명지향적 정부. 성과 중시하고 임무를 중시하는 정부다라는 거. 투입지향적 아니고 성과지향적 정부. 자, 그 다음에 정부를 시민을 뭘로 본다? 고객으로 보기 때문에 정부는 고객지향적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업가적 정부. 지출보다는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중시하는 거고요. 자, 사고의 수습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미래지향적 정부.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집권적 정부 아니고 분권적 정부. 9번에. 그 다음에 시장지향적 정부. 관료주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하는 것. 쉽지? 그래. 이게 쉽게 느껴진다면 앞에 내용을 잘 정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뭐 너무 쉬운데요? 막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158페이지 볼게요. 158페이지. 자, 그러면은 신공공관리론이라는 어떤 기초, 취지나 모토, 지향점에 대해서는 앞에 정리를 했었죠. 오스본의 10가지 정부 재창조론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은 신공공관리론의 근거에서 정부 개혁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뒤에 나오는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 모형이에요.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 모형. 자, 우리 앞에서 세 가지 모형에 대해서 이미 개념적으로는 정리를 했어.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작은 정부. 하지만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고객을 위해서 일하는 고객지향적 정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율성을 주고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기업가적 정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신공공관련적 정부개혁 모형이에요. 요거 용어들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개념 나오죠. 기업형 정부의 구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기업형 정부의 구현. 자, 이거 역시 누가 주장을 했냐면은 아까 정리했던 오스본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어요. 자, 아까 오스본이랑 누구였어요? 게블러가 정부 재창조론에서 기업가적 정부의 10가지 특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자, 그 같은 학자예요. 같은 학자인 오스본이 이번에는 프레스트릭이라는 학자랑 같이 기업형 정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OC 전략이라는 것을 해놨어요. OC 전략. 개별로 싸우자. 처음에 게블러랑 사이가 좋았는데 둘이 이제 마찰이 생긴 거지. 뭔가 수익에 대한 분배랄까. 자, 그래서 오스본이 새롭게 파트너를 구했죠. 프레스트릭이라는 학자와 같이 손을 잡고 이번에는 기업형 정부를 그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OC 전략이라는 것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5가지니까 충분히 시험에 지문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핵심 전략. 그래서 코어의 앞글자를 따서 첫 번째 C가 되는 거고요. 핵심 전략. 자, 이거 뭐냐면은 정부가 목표의 핵심을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그다음에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어떤 기능은 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명확하게 포커스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핵심 전략. 자, 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컨시퀀스. 그래서 앞글자 C를 역시 딴 거죠. 결과라는 거는 뭐예요? 절차 중심의 통제 중심이 아니라 그렇죠. 성과, 임무.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표현에 따르면은 사명지향적 정보. 그렇지. 사명지향적 정보. 자, 그게 이제 결과에 있어서의 성과를 중요시하겠다라는 내용. 결과 전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커스터머. 고객 전략. 고객 전략. 커스터머. 자, 그래서 고객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품질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서비스 기준을 높이겠다. 고객을 만족시키겠다. 이거예요. 자, 그거. 그 다음에, 통제 전략. 컨트롤이죠. 통제 전략, 컨트롤. 그래서, 업무 수행을 할 때, 최대한 내부 규제를 줄이겠다. 자, 통제 전략, 내부 규제를 줄이겠다예요. 규제를 줄인다는 거는 그만큼 뭘 더 준다는 거예요. 관료들한테 자율, 재량권, 이런 거를 더 준다는 거죠. 왜? 기업형 정보는 뭐만 하면 되니까. 성과에 대한 책임만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있어서의 재량권이나 자율성을 최대한 더 많이 보장해주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통제 전략, 규제는 줄이고 재량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마지막 C, 문화 전략, 컬처. 자, 기업가적 조직 문화를 구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가적 정보를 지향하면서 성과를 중시하지만 결국 그 공무원들, 관료들의 사고방식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러면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업가정 정보가 구현된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원들의 기업 문화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컬처 전략, 문화 전략. 자, 그래서 총 5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코어. 그게 핵심 전략이죠. 핵심 전략. 자, 그 다음에 서비스의 품질이 확보되어야 된다. 고객을 위해서. 그거는 커스터머 스트레이지, 그래서 고객 전략이고요. 고객 전략. 내부 규제는 줄이고 재량권은 부여해야 된다. 이거는 컨트롤, 그래서 통제 전략. 자, 그 다음에 조직 문화를 창출해야 된다. 라는 거는 컬처 전략, 문화 전략. 자, 그 다음에 결과와 성과 중심의 관리가 돼야 된다. 라는 거는 컨시퀀스, 그래서 결과 전략이죠. 결과 전략. OC 전략. 이거 반드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영어 위주로 대답을 해주셨네. 영어가 더 편하다는 건가? 아니, 어차피 한글은 읽다 보면 외워지는데. 그렇지. 단어만 잘 알면 그거 해석해 놓은 게 그냥 용어니까. 맞아요. 영어를 더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여기서는 더 편할 수 있어. 자, 다음에 감축 관리를 통한 정부의 구현.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고. 자, 기업경 정부의 구현, 그 다음에 감축 관리를 통한 정부의 구현. 이 2가지가 중요한데, 등장 배경은 우리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이에요. 1, 2차 오일 쇼크랑 스태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정부 재정난이 심해진 상태. 왜? 기존에 너무 복지국가적 정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퍼주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와서는 너무 복지 정책을 확대시키니까 정부 재정난이 너무 심화됐어. 그래서 재정이 열악해진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감축 관리가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이 개념은 한번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정부 낭비. 그래서 가버넌트 웨이스트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배분적 비효율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배분적 비효율성.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의사를 결정할 때 발생되는 비효율성. 의사를 결정할 때 발생되는 비효율성이에요.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의사를 결정할 때, 자, 정부 의사결정 방식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투표를 할 때 특히 정치적으로 거래나 또는 담합행위라는 게 발생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담합행위를 표현하는 용어,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 있었는데, 투표를 할 때 투표의 거래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한다. 이번에 도와주면 같이 합심해서 나 선거구의 예산을 따냈는데 도움을 주고 찬성을 해주면 내가 다음에 필요할 때 같이 담합을 해서 너무하네. 담합 있잖아, 담합. 투표의 거래 개념 중에서 야, 아니 하늘씨 순간 욱한 기분이 들었어. 자, 혼자서는 로그롤링? 굴릴 수 없는 통나무를 그렇지. 통나무를 담합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합심해서 굴리는 방식의 투표 거래 행위, 의사 결정 방식, 그거를 로그 롤링이라고 했잖아요. 로그 롤링. 통나무 굴리기 그래가지고, 통나무 굴리기 그래가지고. 로그 롤링, 로그 롤링. 자, 로그 통나무 롤링 굴리기, 로그 롤링. 이거는 같이 굴린다. 그러니까 담합 행위를 설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투표에 있어서의 담합 행위, 로그 롤링. 자, 이거 말고 그런 것도 있었죠. 사람이 그렇다. 이게 딱 연상장치가 있으면 바로 생각이 같이 묶어서 와. 포크배럴. 그래서 구유통 정치라고 했죠. 포크배럴, 포크배럴. 자, 이거는 뭐였어요? 이거 정책을 예산을 나눌 때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센 애가 다 예산 먹고 그렇지. 힘센 돼지가 더 많은 사료를 획득하듯이 그렇게 공정하게 배분된 정책 결정이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크배럴이었죠. 구유통 정치, 이전 투구 방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투표의 거래, 로그롤링 같은 담합행위가 발생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안 된다. 비효율성이 양이될 수 있다라는 게 배분적 비효율성이요. 배분적 비효율성, 배분적 비효율성. 자, 그다음에 기술적 비효율성은 우리 배웠던 내용이에요. X의 비효율성, 요 개념이에요. X의 비효율성. X의 비효율성은 왜 발생되는 개념이었죠? 정부가 공급에 있어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 자, 경제 주체가 독점적 지위를 가질 때에는 관리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이 반드시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X의 비효율성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은 경영을 할 때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방만하게 경영을 한다라는 거. 아니면은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약간 소극적인 관료의 태도, 무사안일주의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무사안일주의. 자, 이런 게 바로 관리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 관리에 있어서의 비효율성, 그거를 X 비효율성, 다른 말로는 기술적 비효율성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사 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은 배분적 비효율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관리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X 비효율성 또는 기술적 비효율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감축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내용인데, 자, 이거 쭉 읽어보시면은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조직 구조에 있어서 불필요한 조직을 폐지, 통합, 인원 감축 이런 내용 당연하겠죠. 자, 그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공무원 신규 충원을 동결한다. 이런 표현들 잘 받으시고, 공무원의 총정원을 제한한다. 공무원 총정원제 이런 것들이 인사에 있어서의 감축관리 방안이에요. 감축관리 방안. 자, 그다음에 재정에 있어서는 나중에 재무행정론 때 정리를 하겠지만 영기준 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기준 예산. 원래 예산이라는 거는 책정을 할 때 반드시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조금씩만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보통 책정이 되거든요. 근데 영기준 예산이라는 거는 매년 다시 한번 이 예산이 필요한지를 다시 검토하는 거예요. 베이스에서 0에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한다 그래서 영기준 예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일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몰법. 자, 이거는 아예
사업의 그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거야. 법으로 정해놓고, 그 시한이 되면은 바로 그 자동적으로 그 사업이 폐기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일몰법. 그래서 감축관리의, 예산에 있어서의 감축관리의 기법은 2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영기준 예산. 그 다음에 일몰법,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거, 일몰법은 예산이 아니라 법이에요, 법.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보통 정부에서 편성을 하잖아요. 일몰법은 정부가 아니라 법은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일몰법은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드는 게 일몰법이에요. 반면에 이제 영기준 예산은 예산이니까 정부에서 편성을 하는 거고. 자, 그 차이점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어쨌든 영기준 예산이랑 일몰법 2가지가 있다라는 거. 정책 종결.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정책을 종결하도록 만들어 놓는다. 그런 거고요. 정부 기능 이양. 얘는 이제 민간에 이탁하는 거죠. 민간에 이양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민간에 이양하니까 정부 규모는 감축되고, 축소되고. 자, 다음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거. 절차를 간소화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넘어가시고요. 추진 방향, 저해 요인, 비판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쉬워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160페이지에 자, 신공관리론에 근거한 정부 모형 중에서 3번째 고객지향적 정부의 구현 이렇게 되어 있죠. 과거에는 행정 서비스, 공공 서비스의 중심이 누구였어요? 이거를 제공하는 정부, 다른 말로는 공급자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공공관리론의 근거에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소비자 중심 또는 고객 중심의 행정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거를 고객지향적 정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고객지향적 정부. 자, 161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그럼 고객지향적 정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2회 위주로 한번 봅시다. 일단 수요자, 국민, 고객 위주의 행정을 구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 서비스의 질, 품질이 중요한 것. 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다음에 전통적 경영은 약간 단기적인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거였죠. 근데 얘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고객 관리를 더 중요시한다 라는 내용.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개념 한번 받으세요. 역피라미드 조직.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역피라미드 조직. 피라미드가 반대래. 기존의 전통 관료제 조직 구조는 요랬죠. 계층제였잖아요, 계층제. 계층제였고, 계층제적 조직 구조였고, 전통적인 관료제는 집권적, 분권적, 집권적이었고. 자, 그래서,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이 위에서 명령 내리는 거를 밑에서 상의하달. 상의하달 내지는 상명하복. 이런 구조였죠. 집권적이. 자, 근데 이거를 뒤집어 놓는다는 의미예요. 역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것은. 자, 이거를 이제 뒤집어 놔서, 여기에 누가 있는데, 시민, 내지는 이제, 고객들이 이 역피라미드 조직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의 계층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형태, 이거를 무슨 구조라고 한다고? 역피라미드 조직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있는데 정부의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거기 팁에 보시면은 자, 역피라미드 조직의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맨 위에 주민이 있고요. 주민들의 요구가 밑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듯이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맨 피라미드의 맨 밑에는 상사, 그래가지고 더 높은 관료들, 고위 관료들이 여기 맨 밑에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조직 계층에서는, 집권적 조직에서는 가장 위에서 명령을 내리던 고위 관료들이 역피라미드형 조직에서는 시민들보다도, 그 다음에 일선 공무원들보다도 가장 밑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특징들만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도 개념적으로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자,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162페이지 봅시다. 플러스 개념 해가지고 민원행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민원행정. 자, 이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민원행정. 자, 민원행정이라는 건 뭐예요? 민원인의 특정 요구 행위가 있을 때 그때 적절하게 대응해주는 행정. 그거를 민원행정이라고 한다. 자, 개념은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는 민원행정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따로 근거법을 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밑에 3번에 나오는 민원 처리에 대한 법률이라는 법을 근거법으로 두고 있다는 거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대한 법률. 자, 그래서 민원의 종류를 쭉 나눠놓고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자, 이 내용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은 민원 사무 처리의 원칙 있죠. 자, 그 내용이 간혹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민원은 반드시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서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전자문서는 포함. 전자문서도 문서로 봐주는 거야. 그래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로, 서류로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 문서주의 원칙. 자, 다음에 접수 거부 금지 원칙.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서류로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민원 제기를 했는데 그거 접수를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치 뭐 택시로 치면 승차 거부 같은 개념이 되니까 접수 거부 금지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민원 1회 방문 처리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민원인이 한 번 민원을 제기하러 갔는데 괜히 쓸데없이 막 서류를 보완해라 뭐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다시 방문을 유도하지 못하게 한 번에 끝내도록 이렇게 하는 게 민원 1회 방문 처리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갔는데 뭐 다시 뭐 이렇게 보완해서 쓸데없이 괜히 막 딴지 거는 것처럼 나한테 재방문을 요구한다 이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민원 1회 방문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라고. 나도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봐. 나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복합민원 일괄처리제. 자, 복합민원 일괄처리제는 뭐예요? 하나의 민원인데 여러 개의 부서에 복합적으로 걸쳐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저 민원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A 갔다가 B 갔다가 C 갔다가 D 갔다가 E 갔다가 하지 않도록 뭐를 지정을 해놓냐 하면은, 자, 여기 있죠.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 그래서 주무부서를 그냥 A 부서로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다른 B, C, D, E랑 다 연계되어 있는 복합민원이지만 주무부서를 딱 지정을 해놓고, 자, 여기에서 협조를 A가 알아서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구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자, 이게 무슨 원칙? 복합민원 일괄처리의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 복합민원 분리처리의 원칙 이렇게 지문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 틀리다는 거죠. 복합민원 일괄처리. 자, 그 개념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시험에 그렇게 언급된 적이 없으니까 그 개념만, 어려운 용어만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개념적으로는 전혀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163페이지. 자, 여기는 이제 New Governance 개념이 나와요. 자, New Governance는 언제 대두된 개념이에요? 90년대 이후에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정치와 행정의 관계. 야, 이제는 내가 무슨 뭘 물어볼지를 딱 캐치를 하네. 자, 행정의 재정치화를 구현하기 위한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정부의 개념,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개념인 거죠. 자, 말 그대로요. 뉴 거버넌스는 거버넌스가 뭐예요? 거버넌스는 정부죠, 정부. 뉴 거버넌스는
새로운 정부. 기존의 정부의 패러다임이나 틀을 깨는 새로운 방식의 정부를 구현하겠다. 이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자, 그래서 배경을 보시면은 자, 서비스의 생산이나 분배에 있어서 기존의 정부에만 의존하는 것이 거버넌스였다면, 정부 의존적인 게 거버넌스였다면 80년대 이후에는 시장, 시민, 정부의 무엇을 강조한 네트워크를 강조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 방식, 자, 이런 것들을 뉴 거버넌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다른 말로는 여기 있죠. 서비스 연계망 이런 표현도 쓰고요. 서비스 연계망,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정부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네트워크 정부. 자, 각 정부와 시민과 시장의 주체가 같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라는 데서 유래한 표현이죠. 네트워크 정부.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용어들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언제부터 등장을 했냐면은 등장 배경 부분이 있죠. 이번에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 비로소 학문적으로 주목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쭉쭉 읽어보시고 4번에 공공 부분의 효과성, 효율성은 정부나 민간이나 비영리 부분 간에 반드시 뭘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협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협력을 통한 통치를 다른 말로 협치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협치 개념. 자, 협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어떻게 된 거예요? 훨씬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서 배웠던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훨씬 더 역시 강조되었죠. 사회적 자본의 역할, 시민의 어떤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역할이 훨씬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90년대 이후에 뉴 거버넌스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자, 요 요소들을 하나씩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뉴 거버넌스론의 전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지 강조점. 자,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과 시민과 정부가 파트너십을 갖고 네트워크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죠. 네트워크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 아이, 참. 이거 다 아는데요, 저? 막 이런 표정이라 참 웃기는구만. 언제부터 알았다고. 잠깐만요.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줄줄이 나와요. 일단 아는 거 나올 때는 그냥 차분하게 용어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개념들 나올 때는 더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도 좀 뿌듯하네. 뭔가, 이따가 오늘 총론 부분 다 끝낼 거예요. 그래서 총론 부분 다 마무리 짓고, 우리 홀가분한 마음으로 앞에 배웠던 개념들 있죠. 한번 재정리하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때나 대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복습을 하고 머릿속에 남아있나를 점검을 해볼 거니까. 아셨죠? 긴장하고 그래 갑자기. 자, 파트너십의 중시, 당연한 내용이죠. 시민, 시장, 정부 사이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니까 그들은 파트너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유기적 결합 단계의 중시. 자, 그 다음에 거버넌스는 뉴 거버넌스는 기존의 거버넌스 개념이랑은 다르게 공식적 구조나 조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 조직이나 구조에도 역시 관심을 갖죠. 그게 이제 앞서 배웠던 신제도론 같은 이제 학문적 접근 방법이 더 대두가 되면서 그런 특징이 훨씬 더 강조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뉴 거버넌스 그러면은 정치적 특성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정치적 특징을 행정의 접근에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붙은 게
재정치화라는 개념이었죠. 재정치화라는 개념. 정치적 특징을 강조한다. 그래서 신공공 관련해서 정치적 특징을 무시한 탈정치화적인 개념이랑은 상반된다라는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각 세력들 사이에서는 협상이나 연합, 타협의 과정을 중시한다. 자, 이것도 이해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 조직의 재량성을 더 중시한다. 재량의 여지를 갖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재량성이 강조된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계층제 거버넌스랑 뉴 거버넌스. 계층제 거버넌스가 이제 기존의 올드 거버넌스예요. 올드 거버넌스.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각광받는 정부가 뉴 거버넌스 개념이고, 자, 주체는 계층제에서는 정부가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서비스 공급의 주체였고요. 뉴 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시민이 합동해서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는 거고, 자, 운영의 방식은 명령과 통제였죠.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명령하고 통제하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수평적이고 협력적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그래서 이런 용어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신뢰 기반, 신뢰, 수평, 협력, 신뢰, 수평, 협력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예전에는 공급 방식 계층제를 통한 공급이었죠. 서비스 제공 방식이 지역구나. 계층제를 통한 공급 방식이었다면은 지금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적 공급, 이게 중요시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쭉 그냥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어려운 부분은 없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뉴 거버넌스는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라고 볼까요? 방향 잡기라고 볼까요? 그렇지. 그러면은 신공공 관련과 뉴 거버넌스는 정부의 역할을 방향 잡기로 보는 점에서는 같은 거예요? 예. 맞아요. 정부의 역할을, 이런 학생들 있어. 신공공 관련은 뉴 거버넌스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는 신공공 관련의 기본 전제는 인정을 하면서 다만 부족한 한계를 보완, 극복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서 배웠던 행태주의를 극복하면서 등장한 개념 뭐 있었어요? 후기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는 행태주의를 반대하거나 비판한 거예요?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취지예요? 그래. 그래서 행태주의, 반대 행태주의가 아니라 반행태주의가 아니라 후기 행태주의라고 이름이 붙었잖아. 이거는 행태주의적인 과학적인 연구 기법은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먼저 뭔가 좀 더 실천성과 적실성을 강조한 사회적인 처방 방안으로서의 대안을 내놔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등장한 게 신행정론이었고. 자, 어쨌든 요 행태주의랑 후기 행태주의의 관계처럼 반대되는 관계가 아니라 보완하기 위한 관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공공 관련해서 주장했던 방향 잡기의 정부의 역할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야. 다만 방향을 잡되 협력해서 방향을 잡는 게 뉴 거버넌스인 거고요. 협력이 아니라 민간한테 넘기고 생산 주체 집행을 민간한테 넘기고 정부는 그냥 단순히 방향만 잡아준다라는 단순한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다르다 뿐인 거죠. 어디까지 얘기했어? 자, 그래서 어쨌든 노젓기보다는 방향 잡기를 중시한 거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공통점. 자, 다음에 이게 마찬가지죠.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는 거고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을 구분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굳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구분을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는 거고. 자, 다음에 독점이 아니라 똑같이 경쟁, 그 다음에 조정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 자, 근데 밑에 보시면은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 자, 이것도 잘 받으셔야 돼요. 자, 신공공관리론은 반드시 성과, 결과,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사명을 더 중시하는 개념이었죠. 사명지향적인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뉴 거버넌스는 그것보다는
자, 이 각각의 주체들 사이에서의 협력의 과정이나 절차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자, 그래서 반드시 신공공관리론은 무조건 결과나 성과만 강조했다면 뉴 거버넌스는 그것보다는 각각의 개별적인 주체들이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협력해가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것은 조직 안에서의 문제예요. 조직 내부의 관리. 조직 내부를, 정부를 어떻게 좀 더 작게 만들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더 문화를 바꾸고 민영화하고 이 내용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뉴 거버넌스는 그것보다는 각각의 조직들 간의 관계를 중시한단 말이에요. 조직 내 관계를 중요시했던 신공관리론이랑은 다르게 조직 간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조직 내 관계를 중시하는 것과 조직 간 관계를 중시하는 거 굉장히 내용이 다른 거기 때문에 표현들이 지문에 나왔을 때 혼돈을 겪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신공관리론은 무조건 시장에서의 경쟁 추구죠. 경쟁 추구. 소비자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떻게 만족을 하느냐 그거를 중시했다면 뉴 거버넌스는 그것보다는 협조, 신뢰, 상호 간의 의존, 상호 의존,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강조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공관리론은 반드시 국민을 만족시켜야 되는 대상 고객으로 보지만 뉴 거버넌스는 시민주의라 그래가지고 시민들 각자가 각각의 자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덕성을 지닌 시민 내지는 주인으로 본다. 자,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시민을 뭐라고 보냐면은 고객으로 봤죠, 고객. 근데 뉴 거버넌스에서는 시민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민이라는 건 주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운영의 주체다. 자율성을 갖는 주체다. 그리고 뭘 갖고 있대요? 덕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고객이라는 거는 어떤 취지인 거예요? 고객이라는 거는 만족을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주체, 경제인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 개념이라면 시민은 덕성을 가진 시민이라는 개념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도 있는 도덕성을 갖는 주체다라는 거예요. 사회인을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 사회인은 언제 나온 개념이에요? 인간관계론에만 국한된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 아무 데서나 남용하면 안 돼요. 아직 여기에 있어서의 그건 없어. 인간관을 설명하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혼동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냥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덕성을 지닌 주인. 이렇게. 자, 다음에 신공관리론은 행정의 경영화였죠. 탈정치화, 정치행정, 탈정치화, 이원론, 정치행정 이원론의 성격이 강하지만 뉴 거버넌스는 재정치화죠. 그러니까 정치행정 일원론이죠. 자,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혼동하시면 안 되고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차곡차곡. 자, 그래서 비교, 요 있죠. 서머리, 요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거 반드시 잘 받으세요. 용어 위주로. 자, 방향 잡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둘 다. 그러니까 여기 둘 다 들어가 있죠. 자, 방향이 다른 거죠.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해주는 건 같지만, 어떤 방향이냐는 조금 다르죠. 하지만 방향 잡기 역할을 정부가 해준다는 점에서는 똑같고, 공통점이고. 자, 그 다음에 관리기구는 얘는 시장을 중시했고, 뉴 거버넌스는 네트워크를 중시했고, 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얘는 결과, 성과, 사명, 이런 거였고, 뉴 거버넌스는 신뢰, 절차, 과정, 이런 거였고, 자, 관료의 역할은 기업가. 근데, 뉴 거버넌스는 기업가가 아니라, 이 각각의 개별적인 주체들을 잘 조율해낼 수 있는 조정자라고 해요, 조정자. 자, 이 표현들 기억해 두세요. 조정자.
조정자.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고, 맨 밑에 분석 수준. 자, 조직 내 관계를 중시했죠. 뭐는? 조직 내는 신공무관리. 신공무관리는 조직 내를 중시했고, 자, 반면에 뉴 거버넌스는 조직 간. 조직 간을 중시했죠. 조직 간. 간 기억해 주세요. 간. 자, 뉴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3번 정도만 잘 받으세요. 한 개 비판점에 3번 정도. 뉴 거버넌스라는 거는, 선진국에 적합한 모델이에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모델이에요. 왜 그래요?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같은 것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얘는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데, 정부와 시민과 시장이 대등한 역할을 하면서 협력을 통한 통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타협의 타협이 잘 이루어져. 타협이나 토론의 문화 같은 것들, 그 절차적인 요소들이 잘 갖춰진 사회에서나 가능하겠죠. 민주적인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는 적합한 접근 방법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독단적으로 권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장 지배 역할을 정부가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시민이나 시장 그냥 정부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주체로 전락하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역시 이제 16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한번 쭉 읽어만 보시면 내용적으로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67페이지. 자, 그러면은 아까는 신공공관리론에 기초한 정부 혁신 모형이 있었죠. 이번에는 뉴 거버넌스론에 기초한 정부 혁신 모형이라는 것이 이제 나올 차례예요. 그래서 거기 이거는 시험에 꽤 자주 나와요. 그래서 피터스의 거버넌스 모형이라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피터스의 거버넌스 모형. 자, 이거는 뉴 거버넌스에 기초한 새로운 정부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내용을 보기 전에 168페이지에 모형을 표로 정리해놓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먼저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전통적 정부라고 되어 있죠. 전통적 정부. 자, 이거는 거버넌스, 뉴 거버넌스가 아니라 뉴를 뺀 올드 거버넌스. 옛날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전통적 정부. 자, 그 다음에 거기 뒤에는 이제 시장적 정부, 참여적 정부, 신축적 정부, 탈규제적 정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굵은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굵은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자, 뒤에 나오는 시장적, 참여적, 신축적, 탈규제적, 시참, 신탈. 이 시참, 신탈은 전통적 정부에 반대되는 정부의 개혁 모델이에요. 정부의 개혁 모델.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성이 얘네들을 다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뉴 거버넌스 모형. 뉴 거버넌스의 개혁적 모형인 거고, 얘는 전통적 정부의 모형인 거고. 자, 이렇게. 그래서 전통적 정부의 특징이랑 얘를 비판하면서 개선하기 위해서 등장한 새로운 뉴 거버넌스의 정부 모델, 그게 이 네 가지인 거고. 아시겠죠? 1대4의 관계예요. 자, 기존의 전통적 정부 모형은 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 권위적이다. 전근대적인 권위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의 정부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게, 자, 이런 정부들이라는 거죠. 자, 얘는 문제점. 이렇게, 여기 써 있는 것들은 전통적 정부의 문제점들인 거고요. 자, 얘네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새로운 정보 모형들이고 각각의 이제 유형이 다른 거예요. 시장적 모형, 참여적 모형, 신축적 모형, 탈기대적 정보 그래가지고 문제점마다 해결 방안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장적 정보는 왜 나왔냐면은 기존의 정보가 너무 독점적이다. 기존의 정보가 너무 어떻다? 독점적이다. 라는 문제점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적 정보라는 게 등장을 한 거예요. 자,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무슨 정보? 시장적 정보. 시장적 정보. 시장적 정보. 자, 그러면 밑에 두 번째 칸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시장적 정보는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러면 어떤 정보가 되어야 되느냐? 시장적 또는 분권화된 정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들어갈 내용은 분권화. 분권화. 자, 분권화된 시장적 정보를 만들려면 그럼 어떻게 개혁을 해야 돼요? 민간처럼 운영을 해야 되잖아. 민간처럼 운영을 하려면 민영화 아니면은 내부 민영화 개념으로서 민간 기법을 도입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안 보고 알았어. 민간 부분의 기법을 도입하는 거는 민영화의 개념 중에서 내부 민영화의 개념을 했었죠. 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과급을 주거나 기업처럼 성과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임금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은 내부 민영화를 시도하거나 자, 이런 방식으로 독점의 문제를 분권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분권화된 정보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게 전통적 정보의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무슨 정보? 그렇지, 시장적 정보. 자,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이런 정보가 나왔나?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정보는 기존의 독점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뭐가 있느냐?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전통 정부의 문제를,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시장 정보 모형이고, 걔는 분권화라는 처방을 내린 정보 모형이고, 구체적으로는 성과급이나 내부 민영화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옆에 참여적 정보 모형은 그럼 뭐냐? 자, 거기 맨 첫 번째 있는 칸에 있는 내용이 기존의 정보의 문제점이에요. 자, 기존의 정보는 무슨 문제점이 있대요? 계층제. 계층제라는 거는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참여 안 하는 거죠. 그렇지. 기존의 정부는 계층제라서 참여를 안 하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지 않고 집권화되어 있어서 참여를 못하도록 배제하는 게 전통적 정부의 문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참여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무슨 정부? 참여적 정부. 참여적 정부. 그렇게 여유 있어? 참여적 정부. 참여적 정부. 오늘 바카스 한 통 했구만. 참여적 정부. 참여적 정부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층제. 계층제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적 정부라는 것이 나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보시면 구조개혁 방법으로서, 해결 방안으로서 그런 게 있죠. 자, 이게 처방이에요, 처방. 자, 문제점, 해결 방안, 그리고 구체적 해결 방안. 문제점, 계층제라는 문제는 참여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 그럼 어떻게? 참여를 시켜주면 되잖아. 응? 옆피라미드. 여기서는 그것도 다 맞는 맥락이에요. 또 새로운 용어를 써. 행정학은 같은 개념인데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자마다 똑같은 용어를 통일해서 쓰면 좋잖아. 근데 안 그래. 왜? 가오가 있으니까. 학자마다 자기 표현을 고집하기를 바래. 같은 내용인데도. 자, 그래서 학자들의 어떤 아집 때문에 수험생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좀 통일해서 하나로만 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시험이 너무 쉬워지잖아, 행정학 시험이. 그래서 안 돼. 학생들이 하나의 개념을 한 7, 8가지 개념으로 심하게는 막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게 있잖아요. 용어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공부해야 돼. 농담이에요. 자, 평면 조직은 뭐가 있냐면은, 팀제. 팀제가 대표적인 평면 조직 유형 중에 하나예요. 팀제. 그래서 팀제는 요 평면 조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계층제적인 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 조직이라는 게요. 평면 조직이라는 건 수평적 조직. 대표적으로는 팀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총체적 품질 관리 그래가지고 우리 TQM이라는 그렇지. TQM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TQM은 뭐가 가장 핵심이에요? 구성원들의 결과적으로 이제 품질을 향상시키자는 건데 총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지향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었거든. 참여. 그래서 참여의 기반을 둔 TQM 같은 개념들이 평면 조직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처방들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참여 정부라는 거는 기존의 계층 정부가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개념이었다. 그래서 계층제가 아니라 평면 조직을 강조하는 거였고 평면 조직의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팀제나 참여를 유도하는 TQM 같은 제도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였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기존의 정부가 무슨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배제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계층제라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정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신축적 정부라는 개념이 있어요. 신축적 정부. 자, 이건 뭐냐면은 기존의 문제점이 뭐래요? 신축의 반대니까? 자, 그것보다는 기존의 정부는 너무 오래 지속되려고 하는 성질을 갖는데 영속성. 한번 만들어지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신공관련 같은 혹은 뉴 거버넌스의 개념에서도 입장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은 큰 정부가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굉장한 비효율성이잖아. 자, 근데 기존의 전통적 정부는 효율적이지도 않은 큰 정부가 영속적으로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연속적이지 않은 필요 없다면 일몰법 같은 거요. 필요 없다면 그때그때 사라질 수 있는 신축적인 정부 모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등장한 게 신축적 정부. 얘는 영속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 없으면 그때그때 사라져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신축적 정부. 자, 그래서 어떤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영속적이지 않은 조직 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가상 조직. 실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전화 내지는 뭐 인터넷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만들어졌다가 또 없어졌다가 하는 식으로 조직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데프트의 7가지 조직 유형 중에서 기사매수네 있었죠. 그 중에서 뭐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 가상 조직, 신축적인 조직이라는 거. 그때그때 만들어졌다가 필요 없으면 그때그때 없어지는 거. 팀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팀제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어요. 이건 참여를 더 강조하는 모형이고, 그렇지. 네트워크 모형. 네트워크 모형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조직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거고요. 네트워크 조직은 영속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 없으면 그때그때 바로 없앨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인사 관리를 할 때에도 너무 고정적이지 않고 가변적으로 인사 관리를 하자.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 있는데, 자, 이런 표현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마지막으로 기존의 정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너무 공무원들을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규제를 하면 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성장. 아, 그것보다는 규제를 너무 많이 간섭을 많이 하면은 이 공무원 관료들의 제약. 그렇지, 제약을 한다는 거지. 자, 규제적 정부는 공무원들의 제약하고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가 약화될 수가 있어요? 자율성. 그렇지, 자율성이나 재량권이 약화될 수가 있잖아. 자, 이런 문제점들을 기존의 전통적 정부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어떻게 하자? 탈규제하자. 그래서 새로운 뉴 거버넌스적인 조직 관리 모형에서 탈규제적 정부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고요. 자, 이거는 기존의 조직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내부 규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내부 규제가 너무 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탈규제를 하자라는 처방을 내놓은 거고요. 구조 자체가 얘는 이제 규제를 줄이자라는 거지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처방한 내용은 없어요. 다른 모형이랑은 다르게. 자, 그래서 거기 특정 내용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규제만 없으면 돼. 조직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어. 자, 그거. 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규제를 없애서 재량권을 확대하면 돼요. 자, 이런 방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내용들을 누가 정의 내린? 피터스가 정의 내린 신공공관리원의 신공관리원이 됐다. 뉴 거버넌스에 근거한 조직의 개혁 처방이에요. 뉴 거버넌스에 기반한 조직의 개혁 처방. 전통적 정부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전통적 정부가 대표적으로 갖고 있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뉴 거버넌스 정부 모형. 독점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정부 모형이, 그 다음에 계층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여 정부 모형이, 영속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축 정부가, 내부 규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탈규제적 정부가. 외우세요. 왜? 물어볼 거니까. 자, 여기 3칸만 외우면 돼. 딱, 여기 3칸만 딱 외우면 돼. 자,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 정부의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정부는 뭐예요? 시장적 정부? 그렇지, 시장적 정부. 자, 그 다음에 기존의 영속성, 조직이 너무 오랫동안 영속성, 신축적 정부. 그렇지. 신축적 정부, 그때그때 사라질 수 있는 정부를 만들자. 신축적 정부. 신축적 정부에서는 어떤 조직을 또 네트워크 조직?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가상 조직. 왜냐면 이 피터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표현을 써야 되니까 같은 내용이지만 얘기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가상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기존의 정부 너무 내부 규제가 많았다. 그래서 등장한 모형이 탈규제 정부. 탈규제 정부는 그러면은 개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관료들의 재량권 확대. 그렇죠. 재량권의 확대. 기존의 정부는 너무 참여가 없었어. 참여적 정부. 그래서 나온 게 참여적 정부. 참여적 정부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조직 구조를. 참여적 정부. 그거를 뭐 있었는데? 우리 같은 내용인데, 수평적 정부랑 같은 맥락인데, 이 사람이 쓴 용어가 있었잖아. 평면 조직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내용, 이 표는 잘 받으세요.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 정부개혁 모형으로, 이번에는 로지의 모형이에요.
로즈의 모형. 앞에는 피터스의 모형. 두 번째 나오는 건 로즈의 모형. 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최소국가. 이것도 역시 로즈라는 사람 학자의 쓰는 표현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표현만 잘 익혀두시면 되고요. 최소국가라는 표현을 썼고 이 사람은 최소국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시장 중심의 국가 개혁 처방을 하자 이런 거였고 기업적 거버넌스 얘는 시민사회를 좀 중심으로 접근을 하자 이런 거고요. 신공공관리를 기반으로 하자라는 것. 자, 근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하나만 기억해둬야 될 게 있는데 그게 4번에 나오는 굿 거버넌스라는 개념이에요. 굿 거버넌스. 왜 웃어? 굿 거버넌스. 그러니까 로즈라는 모형이 나오면 다른 거는 거의 안 나오는데 거의 이제 90% 이상 굿 거버넌스라는 게 시험에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 세계은행이 개념 있죠. 예. 제시한 정부의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세계 모형이 이상적으로 제시한 정부의 개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랑 신공공관리론을 결합시킨 모형,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다음 페이지에 6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좋은 거버넌스의 개념.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그 세계은행 제3세계 국가들이 예전에 이제 세계은행한테 돈을 대출받으려고 예. 했었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자, 근데 세계은행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대출을 해줄 테니까 대신에 조건이 있다. 너네 거버넌스를 개혁해라. 우리가 얘기하는 굿 거버넌스로 바꿔야 된다. 왜? 너네 거버넌스는 지금 무슨 거버넌스니까? 배드 거버넌스니까 굿 거버넌스로 무슨 강아지 조련하듯이 굿보이 뭐 이런 것 같아. 우리 얘네들이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우리들이 제시하는 굿 거버넌스를 개혁해라. 그러면은 뭘 해주겠다? 돈을 빌려주겠다. 대출해주겠다. 우리나라도 거버넌스.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은행에서의 압력으로 그 거버넌스로의 이행을 시도하고 있죠. 근데 완성이 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안 되고요. 정치에 있어서 독재 아니고 무조건 민주화. 요거를 이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 자, 그다음에 시장에 있어서는 신공공관리, 행정에 있어서는 신공공관리에 근거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굿 거버넌스의 개념.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플러스 신공공관리. 자유민주주의 플러스 신공공관리.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행정은 신공공관리. 이렇게. 행정은 시장주의로 효율화를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기존의 너희 배드 거버넌스 너무 비효율적이었어. 굿 거버넌스인 효율성을 추구해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접근을 한 거고, 기존에 너희들은 너무 민주화가 덜 돼 있어. 너무 독재위주였어.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확실히 이행해야 돼.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 두 개가 결합된 요소라는 거죠. 자, 얘는 세계은행이 이상적으로 제시한 정부의 모형, 굿 거버넌스. 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두 개가 결합됐다. 자유민주주의랑 신공공관리론이 결합된 내용이다. 라는 거. 자, 별 표현이 다 있죠. 무슨 행정할 때 굿, 배드를 나누고, 참, 재밌어. 그러니까, 행정학을 만약에 하면 시험에 합격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기존에 몰랐던 걸 좀 많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계은행이,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굿 거버넌스를 하라고, 개혁을 하라고 요구를 했구나. 막 이런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약간 그런 것 같지. 엄마가 용돈 주면서 야 이거 줄 테니까 너 착한 아들 돼야 돼. 돈 빌려 대출의 조건으로 대출은 아니고 그냥 주시는 거지만 조건으로 말씀하신 그런 개념 같다는 생각이 이걸 보면 항상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 거버넌스의 정부개혁 모형 세 번째
이거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시장 중심, 국가 중심,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건데, 시장 중심은 시장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세 가지 네트워크의 주체들 중에서 시장이 중심이 돼야 된다. 아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국가가 중심이 돼야 된다. 아니면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거버넌스가 돼야 된다라는 거. 각각의 주체들 중에서 누구의 역할을 더 강조했냐에 따라서 시장 중심, 국가 중심,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개념적으로. 자, 넘어가시면 되고. 자, 거기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장 중심, 국가 중심, 시민사회 중심도 역시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봐주시면 되고. 현상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현상학. 자, 현상학. 자, 이것도 시험에서 간혹 등장을 하죠. 근데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